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네, 어제 1월 31일 남부법원에서 조은진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은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또 여자 동지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지창직 씨, 그다음에 이천우 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무중이랑 같이 다녔던 오경훈, 이렇게 4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9년 12월 달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 입법 통과를 막으려고 여의도 앞에서, 우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달이 좀 넘게 11월 말경부터 12월 말까지 시위를 했었고, 조은진 대표는 국회 그 계단 앞에서, 본관 계단 앞에서 시위를 했을 때죠. 재판에서 보니까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이때 이제 조은진 대표님하고 조은진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한테 전달하려고 국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의경, 어제 증인으로 나온 게 의경 뭐 대장인가 하여튼 좀 직급이 있는 인간이에요. 이제 증인으로 앉았고,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은 꽤 젊더라고요. 하여튼 뭐 의경이니까 뭐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런 친구가 나와서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조은진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경들이 막으면서 조은진 대표한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이 친구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처벌을 원한다. 아직도 처벌을 원하느냐? 아직도 처벌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2019년 10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중대장이었나?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소속 부대가 한 경찰이 한 109명 이렇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달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자회견을 끝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소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친구가 연락받고 온지 한 5분 안에 일어난 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증인이 하는 얘기가, 조은진 대표가 이 집회를 주도를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로 맞았냐, 그러니까 피켓으로 맞았고, 근데 이 친구는 뭘 하는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재질로 무겁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막았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여자 검사가 그러면 한 50 곱하기 30 정도 되는 거냐, 거기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대원들이, 증인이 말하기를 대원들이 밀었고 물건들이 날라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검사가 물었을 거예요. 아마 참가자들이 엿을 던졌나,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알았다, 한 30분 정도 뭐 그랬다고. 이거는 제가 하여튼 30분 정도 저는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친구가 각이 진 걸로 맞았다고 했다가 검찰이 또 다시 말을 바꿨어요. 넓은 평평한 것으로 맞았나. 근데 또 검사도 좀 말이 틀게 하더라고. 50 곱하기 30이면 이렇게 직사각이 되는데 정사각형이란 말을 2번인가 3번인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 증인이 피켓의 면으로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켓의 면으로 맞았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 중에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 이건 검사가 물은, 변호사가 물었네요. 검사의 신문이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2019년 그 근무 중 그날 12월 13일 날 저녁 식사 중에 연락받고 달려왔다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집회가 종료되었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시작할 때 현장에 있었나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12월 13일
17시 20분 기자회견 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들이 이렇게 좀 걔네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조 대표가 현장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접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 이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그 변호사가 조 대표가 현장에 왔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친구 한 얘기가 직접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시작할 때부터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나? 현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와 있는 줄을 몰랐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는 현역 국회의원이 와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본관으로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몰랐나 했더니 이 친구는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한테 전달하는 관행을 몰랐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기자회견 끝나고 국회의장한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의경들이 막았다. 왜 막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오간다 얘기 제가 잘 못 들었고 그다음에 증인 부대장 이제 또 그 구조를 좀 물었어요. 그 증인이 부대장으로 밑에 3개 조대장이 있고 1개 소대가 같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다고 했고 소대장은 여기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또 밑에 있는 그 친구들은 여기 현역 국회의원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친구도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줄은 몰랐고 밑에 소대장 이 친구 밑에 있는 그 소대장도 여기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알았냐? 이렇게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 본관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관행으로 국회의장한테 기자회견을 전달하러 가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았겠냐, 막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정상이라면 증인 의경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증인들이나 의경들이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문을 전달하러 가는 거라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증인 이 친구가 정상적이라면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이렇게 엉켜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 판사가 조금 좀 중간에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은진을 국회로 보내라는 말을 못 들었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머리가 좋아요.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싹 비켜나가더라고요. 그 또 변호사가 국회의원은 국회를 들여보내라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내라고 당원들이 소리친 거를 못 들었냐 했더니 또 이 친구가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 5분 내로 자기가 연락을 받고 5분 내로 도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증인이 폭행을 당했다면 그 또 변호사가 얘기했네요. 증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증인만 지나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었나 했더니 그렇다고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막았고 조은진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막은 상태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제 현장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조은진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손에 들고 있다가 졌느라고 맞았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이 친구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맞아갖고 상해를 입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입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처벌을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뭐지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처벌을 원하냐 이 친구를 아주 당당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 대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좀 막았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못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기자회견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나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따라와서 좀 소리를 난 거고 그 들고 있는 거는 스티로폼이었다. 기자회견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막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이건 계속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네요. 조은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기자회견을 못한다. 그 지지자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소란이 나니까 이제 밑에서 당무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 집회를 못한다. 내려친 게 아니고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난다. 맞았다고 진술하는 게 이상하다. 동영상이 많다. 요거는 신문이 끝나거나 이제 중간에 그 검사가 물을 때 증인이 답할 때 조은진 대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 중간에 이제 좀 중간에 변호사의 말이 끝나고 나서 조은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은진 대표가 말한 거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못한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따라온 것이다. 그리고 스티로폼 폼을 들고 있었고 기자회견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의경들이 막았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 앞에서 집회를 못한다. 당연한 거죠. 뭐 국회 본관 앞에서 하는데 국회의원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친 게 아니고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난다. 맞았다고 진술하는 게 이상하다. 동영상이 많다. 그리고 날 모른다고 국회의원인데 날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래서 당원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계단을 내가 올라가는데 당원들이 뒤에 따라오지는 않았었다. 소리가 나니까 당원들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기자들도 있어서 기자들도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 의경들이 가행 진압을 한 거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 이제 조은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또 신문을 계속 했었어요. 한 달 내내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한 달 내내 거기서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제 필요시에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변호사가 그런 이제 어떤 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누가 몇 시에 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상황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경찰대에서 이런 거를 당연히 보고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느낌으로 이 친구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변호사가 현역 국회의원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몰랐나. 또 밑에 부대원들도 아는 사람은 뭐 있는지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또 변호사가 조은진 대표가 먼저 올라가니까 맞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말할 수 없다. 또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변호사가 증인이 분대장이면은 뭐 그런 올라가고 하는 상황을 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또 이 이제 증인이 진압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황 그러니까 여기 이 집회를 하면서 누가 몇 시에 뭐를 한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뭐 상황실에 그런 보고서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제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증인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거리가 좀 얼마 정도 되나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또 판사가 좀 끼어들었어요. 그 의무 경찰이라면 또 이제 의무 경찰이라면 뭐 그 의무사항을 좀 물었네. 외곽 질서 유지를 상시로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물었네요. 그래서 집회 신고가 있을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어떤 집회가 있는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소속은 서울경찰청 직할이 있었고 이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직할로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집회 같은 경비대가 이렇게 맞고 또 무슨 구조를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경비과로 보고가 올라오면 뭐 현장 관리 뭐 이렇게 했네요. 경비과로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 관리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집회가 있다는 것이 올라오면 부대 배치를 하고 올라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참가자들을 국회로 오라고, 참가자들을 국회로 오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나? 이 친구를 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얘기하는 중간에, 자기가 있었고, 대원이 있었고, 조원진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대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원진 대표가 나를 향해 내려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봤냐고 물었었어요. 내려친 것을 봤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맞았다는 것만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티로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4시 반, 5시에 재판했는데, 5시 28분쯤에 증인은 이제 나갔어요. 뭐, 증인 신문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기 피고인들, 오경우는 뭐, 검사가 내민 뭐 증거, 뭐 여기 다 동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어제 우리 그 여자 동지님은 안 나오셨어요. 그러는데, 지난번 재판 기일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뭐 이 검찰들 보고 받았냐고, 여자 검찰이었어요. 여자 검찰 보고 받았냐고 물었고, 서면 진술서였는데 12월 27일자로는 서면 진술서였는데 검찰은 못 받았다고 하고, 이제 우리 여자 동님은 그 검찰 주장하는 거 다 부동의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의한다는 것 같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여자 동님이 낸 의견 진술서가 검찰이 주장한 거를 다 부동의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나온 증인은 우리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요구한 증인이었었어요. 근데 다음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4명이에요. 4명. 이름은 다 제가 받아 적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법하고 그 다음에 윤동형 비례대표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 계단 밑에서 잠을 잤고 한 달 동안 집회를 한 거다. 그리고 국회 경비대원들이 대부분 국회 경비대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를 안다. 응? 의장실에 전달하러 가야 했었는데 경비대가 가행 진압을 한 거다. 앞에 기자들도 있으면서 막지 말아라.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으로 된 그였었고, 가볍다. 그리고 영상이 뭐 때렸다고 하는데 영상이 많다.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 CD, 그 영상이 나오는 그 CD의 증거, CD에 있는 증거를 보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래서 다음 재판일은 4월 6일 3시 반에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나온 증인은 굉장히 당당한 증인이었는데 말을 하면서 좀 꼬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잘 판단한다면 어제 증인한 말은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재판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월 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재판, 이것도 전부 다 좌파들이 엮은 거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엮은 겁니다. 오늘 이제 원래 이제 이 재판이 작년 11월 22일 8명에 대한 결심을 먼저 하고 일주일 후에 28일 날 조대한 변호사만 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명 결심한 거는 대충 좀 받아 적었고, 조대한 변호사가 결심한 거는 뭐 그 결심한 최후 진술이 좀 많아서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오늘 제 법원 오늘 선고를 들어가기 전에 읽어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2달을 끌었어요. 요거를 따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014년 세월호 4월달에 세월호 사건이 되고 나서 이제 2014년 연말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건 진상을 밝히자,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거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진상위원단을 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석태라는 좌파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조대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위원장이었는데 일이 이제 좌파들이 섞이면서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였어요. 안 되는데 이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체로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석태가 좌파들을 거의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대한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해수부가 동조를 해줘서 이석태가 지명한 그 좌파들을 거의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면서 거기에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해수부 뭐 이렇게 하면서 조대한 변호사는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조대한 변호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주로 뭐 그 재판 내내도 조대한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었고 이제 그 증인들도 나와서 조대한 변호인 측에서 신문하는 게 좀 많았었고 그랬는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어요. 이분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5년 2월 20일까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이병기 실장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이때까지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걸렸어요. 이병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이분이 또 걸렸었고, 그 다음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이분이 있었고, 그다음 안종범 경제수석인데 안종범 경제수석은 뭐 자기는 이 사건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 그다음 정진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이제 여기 이제 그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된 그기 때문에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걸렸어요. 정진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사실 세월호 사건 되고 난 이후에 해수부 장관이거든요. 이분, 그다음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분 또 이제 걸렸고, 그다음에 이건면 인사혁신처장, 이분인데 이분도 뭐 이것도 이제 인사 관련된 부라 이분도 걸렸는데 실제로 이분은 뭐 공무원 생활 안 하고 요 무렵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인사혁신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삼성광통신 경영 고문으로 30년간 삼성의 인사파트에서 일을 해온 인사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우연찮게 이 일에 이제 걸리게 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조대한 특조위 부위원장, 이렇게 9명이 여기 연루됐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이 업무별로 사실 제가 업무를 뭐 4-5가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피고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나 뭐 이런 이제 검찰들이 공소한 내용별로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공모를 했나 그거를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였는데 김영석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 안종범, 이 세 사람은 벌써 동부법원에서 1심을 받고 항소심은 중앙법원에서 받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사건 번호가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판이 2018년도인가 이때쯤에 동부법원에서 하고 중앙법원에서 2019년도 사건 번호예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2020년 사건 번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결론이 안 났어요. 뭐 지금 하고는 이 재판 오늘 선고가 난 이 재판하고 아마 대충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세 분은 벌써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중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판사가 되게 세게 나갔어요. 쭉 세게 하면서 뭐 공소 내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소 내용이라고 하질 않고 이 혐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분위기가 세서 야 오늘 큰일 나겠다. 오늘 이거 정말 오늘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둘러봤더니 법정에 법원 직원들은 417호 대법정이었는데 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 양쪽에 이제 법원 직원들이 워낙 이제 대법정이라 남자 법원 직원들이 두 명 이렇게 4명은 있었는데 훑어봐도 뭐 오늘 누가 이렇게 끌려갈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판사가 엄청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또 쭉 정리를 해갖고 읽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집권하면 권리행사방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내용이 계속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판사가 굉장히 좀 아주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대법정에 오늘 이제 방청객한테 이제 번호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중개법정을 주고 그랬는데 갈수록 사람이 안 오잖아요. 본법정, 소법정에서 했는데도 한 5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마저도 5명이 방청객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세월호 과실치사, 세월호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재판에는 굉장히 이 방청객이 많았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어떤 소법정에서 하면서도 5명의 방청권을 주고 중개법정 하고 그런데 중개법정에도 사람 안 오고 초기에는 중개법정에서 이제 봤었어요. 근데 본법정에 5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9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명, 변호사들 또 변호사 사무실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소법정에서 하면은 자리가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방청객을 5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세월호 관련이기 때문에 일부러 방청객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는 걸 처음에는 저도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방청객이 많이 못 오게 소법정을 이용한다는 거는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지난번에 결심할 때 417에서 했나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고할 때 대법정에서 했는데 그 방청객을 뭐 사이트에는 15개 준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제 제가 갔더니 저는 오늘 일찍 갔었어요. 한 11시 반쯤인가? 하여튼 이렇게 도착하는 걸로 해갖고 굉장히 일찍 가갖고 그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미리 이제 그 밑에 오늘 방청권을 나눠준다는 그 밑에 놓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 40분, 2시 10분 재판이니까 1시 4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2시간 넘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30장을 방청권을 나눠준다는 거였어요. 저하고 장민아 씨하고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좌파들인데 제가 나중에도 보니까 9장인가 이렇게 남았어요. 뭐 한두 명 더 왔다고 그래도 30명 중에 그 표를 다 안 채워놓은 거예요. 좌파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청객이 들어가고 저는 제일 나중에 앉아갖고 좀 뭐 읽고 하느라고 제일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2시 10분 가까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재판장이 들어가니까 외투를 벗었잖아요. 벗으니까 노란 조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쪽에 다 앉았고 저는 늦게 가는 바람에 제 좌석 있는 쪽으로 안 가고 이쪽에 거의 이제 앉지 않은 좀 널널한데 여기 가서 편하게 앉아서 봤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이쪽에 피고인석 앉는 자리 앉고 이제 변호인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쪽에 기자들도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요 앞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많이 나왔나 이제 이렇게 하고 듣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판사가 처음에 공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공소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조마조마한 그런 분위기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고인별로 이제 부서별로 그 업무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검찰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모를 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모를 했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걸 쭉 이제 읽어 갔는데 우리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제 조금 들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쭉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요. 직권남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직무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가 없는데 직권남용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없는 직권을 어떻게 직권남용하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 그게 안 받아들여진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박 대통령 그 재판이 거의 다 끝난 어떤 재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농단이라는 재판에서 그 얘기가 나오네. 직권남용을 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 그래갖고 일부 판사들이 이제 무죄가 받는 경우에 이렇게 인용된 게 있었는데 오늘도 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권남용이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직권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권리 행사를 이제 뭐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그래서 케이스별로 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쭉 그래서 피고인별로 공모했다는 그런 거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쭉 했는데 그때가 재판이 2시 10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판이 끝난 거는 3시 45분에 쭉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조대한 변호사한테 대해서는 이제 따로 뭐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조대 변호사가 제일 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이석태 위원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이제 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부에서 뭐 이석태의 말을 들어주고 하면서 좀 업무들이 좀 어긋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대한 변호사는 좀 이거 조금 불안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서는 조대한 변호사가 전혀 개입이 되질 않았었어요.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만 관련된 거고 마지막 가서 조대한 변호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대한 변호사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뭐가 이걸 위원이라고 이렇게 신청이 있는데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조대한 변호사의 그거를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한 변호사가 뭐 신청한 그건 자체는 성립되지 않아서 기각한다 이래갖고 굉장히 안심이 됐고 조대한 변호사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8사람 끝나고 나서 따로 선고문을 내리나 이렇게 막 불안했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로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직권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조대한 변호사는 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변호사였고 비공무원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따로 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대한 변호사가 주장한 그 내용을 이제 뭐 좀 길기도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록적인 면에서 제가 읽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읽어드릴게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조대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대한 변호사가 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했다는 건 사실 이분은 민간인 변호사지만 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이 업무에 별로 그렇게 관련된 게 도리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하기야 그렇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조대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거기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러나 재판 내내 사실 이 재판을 보면서 제가 좀 조대한 변호사한테 좀
큰 또 무슨 혐의가 덮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그 조대한 변호사가 뭐 위헌이라고 뭐 이렇게 신청한 거기에서 각하를 한다 이래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전에 판사가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선고를 할 때 피고인들을 불러 세워갖고 하나씩 이 피고인은 뭐 해갖고 뭐 징역이 얼마를 취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판사는 미리 징역형 이거 형을 먼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고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판사는 전체적으로 피고인별로 어떤 일을 이제 검사들이 공모했다고 방해했다고 하는 그거를 엮어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피고인들은 전부 다 피고인들 모두 무죄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뭐 누구도 무죄 누구도 무죄 하나 각각이 부르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대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위헌 뭐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각하를 한다 이러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재판장에서도 지난번 그 결심할 때는 8명 결심할 때는 이 노랭이들이 왜 조사를 방해하고 그래 막 소리도 막 이렇게 지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시간도 지나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피고인들하고 그 재판장에 나온 사람들하고 서로 악수하고 웃고 분위기도 좀 편했어요.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얘네들 의식하지 않고 서로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변호사들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저도 이제 분위기를 보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아는 또 엄청 똑똑해 보이는 또 여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도 이제 변호사예요. 한변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렇게 서로 눈길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았었죠. 그러니까 서로만 이제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다들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밑에 이제 법원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랑 조금 내려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걔는 이제 법정에 오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성함을 모른다고 피고인 성함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피고인은 없는데 그랬더니 이병기 비서실장 측에서 나온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했다고 하고 이제 검사가 또 항소를 하겠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뭐 오늘 내용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작년 11월 22일하고 28일 날 이분들에 대한 결심이 있는 거는 제가 결심 내용 8명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대한 변호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한 거 보니까 한 13페이지인가 12페이지 되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이게 좌파들이 세월호 가지고 기소한 첫 번째 이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그 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뭐 좌파들이 다 엮은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그 조대한 씨의 피고인 최우 진술을 읽어 보니까 제가 조은진 대표 그 1월 10일에 선고 난 거 그건이 항소를 할 때 그때 제가 조금 판사한테만이라 다시 제가 탄으로 쓴다면 조금 지금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1월 12일 날 조은진 대표동 선고 난 건 거기에 검사들이 공소한 내용, 공소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페이지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그 검찰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부 다 이 선고문에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들의 공소문을 읽고 나서 항소심에서 좀 가볍게 다투어 볼 수 있겠다. 근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항소심에서 다툴 게 없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열심히 그 뭐 진술서, 의견서 이거를 잘 써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건 제 바람일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 뭐 해고록일까 뭐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2018년도인가 이때쯤에 2019년도였었나요? 하여튼 이때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문재인이가 꼽살이 끼려고 엄청 노력했었잖아요. 이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진짜 뭐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잘 보려고 어떻게 하든 이 남한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그때였기 때문에 뭐 우리도 문재인이가 막 정권을 어떻게 북에다 갖다 바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그 평창 올림픽 때는 굉장히 이 우파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때의 분위기를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이거를 이제 변호사들이 잘 변론을 하면 그 공소 내용도 엉터리였고 판사의 판결물도 너무나 자파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깨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안 만나봤어요. 이제 검사의 공소장하고 1심 판결문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변호사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오늘 재판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세월호 구조를 못했다고 하는 재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 좌파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항소심이 7일날이네. 다음 주 7일날 2시에 선고가 있어요. 417호. 대부분 무죄가 됐고 문서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만 문서 조작 요거 가지고 두 사람이 유죄가 난 부분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무죄가 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항소심을 봤을 때는 그 서류를 조작했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증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변호사가 그 사람 유죄를 받은 그 사람이 탈출을 하라고 했다는 말을 당신이 들었나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고는 나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사실은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밑에서 부하가 이렇게 쓴 게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난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생각이란 말을 했어요. 생각.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유죄 받는 부분도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조대한 변호사의 피고인 최후 준수를 읽어보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죄를 줄 수 없는지 그런 게 좀 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판결 선고 좋대. 왔다. 선고를 따로 쓰는가 봐요. 아니 그래서 나는 8명 하고 난 다음에 따로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 가서 뭐 한다고? 그거 각하한 거 그거만 따로 이렇게 하신 거네? 아니요. 전부 무죄 했으니까 저도 무죄 된 거예요. 무죄하고 그 대신에 저는 따로 이게 뭐냐면 4.15 그 특조위 그 법 특별히 특조위 선출법 그게 위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또 따로 그거는 이제 혼자만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각하하고 본안 내용은 무죄고. 아니 처음에 판사가 처음에 3개나 그게